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인데, 부동산 시장의 이해 3-1, 3-2는 부동산과 국민경제, 3-3은 부동산과 경기 변동으로 나누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부동산 시장과 경제는 부동산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정의 및 특성,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연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마지막으로 디파스켈리 위턴의 모형을 배울 것인데, 그 디파스켈리 위턴의 모형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간을 놓고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는가를 상호 연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디에서 관여를 하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공간의 공급과 개량, 그래서 건축업자, 디벨로퍼, 개발자죠. 또한 공간의 소유자, 지분이 있다거나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대출자이겠죠.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정부의 규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나 법령 등을 얘기합니다. 또 이게 다 지어지고 완공이 되면은 공간의 사용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게 되고 임차인이 있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공간을 가지고도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많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 네 가지가 있죠. 비이동성, 고정적이다, 움직일 수 없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고요. 이질적이다. 각각 개개의 부동산의 어떤 위치나 가격,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요. 한정적이다, 부중성이 있다. 더 이상 토지라는 거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 토지 위에다가 얼마나 많이 짓느냐,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층수가 달라지거나 면적이 달라지는 건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토는 한정돼 있다는 거. 네 번째는 내구적인 투자성이 상품이다.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기간이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를 하거나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구적인 투자성이 있는 상품이다.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여기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죠. 특징과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요. 첫 번째,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 완전 경쟁 시장은 대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기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고 매입자 중심의 시장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제 시장과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지식과 거래의 용이성. 완전 경쟁 시장은 거래가 용이하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요. 부동산은 반대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다. 그래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죠. 100%.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3번 상품의 표준화. 완전 경쟁 시장은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이 거의 동일하다. 교환도 가능하고요. 서로 다른 구매자가 상품 간에 차이란 거의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구매자는 있지만 구입한 상품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부동산 시장의 반면에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상품이 표준화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반품하거나 뭐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반품이라는 것보다 이제 계약 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위약금 이런 게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 상품은 구매를 해야 된다. 이동성, 여기 제품이라는 거는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입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역에서 또 지점에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하위 시장이죠. 예,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규모와 구매의 빈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매하는 품목은 소량이고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지 않기에 빈번하게 구매된다. 소모성 제품들,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대일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요.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아요. 공급이 빨리 되지 않고 수요자는 많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 부족은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자유 방임 정책이 우선 선호가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이런 경제 정책하고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 개발을 장려 또는 위축시키는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맘먹으면 강화나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상품재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의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은 어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구이다. 또한 거래되는 재와 서비스를 부동산이라는 걸로 한정지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교환, 사용, 개발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 간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분배, 또한 토지와 공간 이용의 유형 결정 및 수요 공급의 조절이 가능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아까 봤는데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이제 비교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이 잠깐 여기 이제 시장의 특성으로 나오는데, 정부의 공적 규제가 심하다. 광범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좀 한정적이다. 시장 기구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다. 왜 그러겠어요?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불균형의 파장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제조업이나 완전 경쟁 시장처럼 규격화, 표준화가 어렵고요. 일률적인 가격의 산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동마다 가격이 다르고 향마다 가격이 다르고 층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같은 동이라고 해도 1층과 9층과 아니면 뭐 펜트하우스 층과 가격이 다 다르게 산정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률적 가격의 산정이 어렵다. 시장 효율과 행정적 규제의 조화를 모색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보겠는데요. 공간 시장의 작동 원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는 부동산 첫 페이지, 표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부동산은 공간으로 이루어졌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역량이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이다. 근데 이제 공간 시장에서는 수요자는 소비, 생산의 목적으로 공간을 이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생산해내고 소비하려고 그 공간을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서 이용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개인이나 가구, 기업 등이 공간 시장의 수요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수요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인구와 가구의 증가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 가구가 늘어난다. 인구가 준다, 가구가 줄어든다. 이런 요인들이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데, 소득 수준, 또 소득이 있으려면은 어딘가에 고용이 돼야겠죠. 고용 기회, 소득 안정성이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토지 가격, 노동력, 건축자재의 가격, 건설 기술 등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해마다 떨어지지는 않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한정돼 있다.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후화가 돼가지고. 노동력, 인건비가 비싸죠. 또 마찬가지예요. 20, 30년 전보다 건축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 기술이 발전이 되면 더 빠르게, 아니면 더 이렇게 인공지능화 돼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급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임대료와 공실률, 이게 또 중요하게 되죠. 투자자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규제 등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시장의 작동 원리의 그 특성들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데 반해 부동산 수요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므로 공급과 수요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시간차라는 건 뭐예요? 주택이 있는 곳에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을 경우, 아니면 주택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이 없어서 새로 건설한다거나 지어야 할 때 바로바로 완공이 되는 게 아니죠. 빠르게는 2년, 느리게 뭐 더 걸리면 3년, 5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간차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공급과의 어떤 시간차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 이런 시차는
균형 가격 결정 과정이 아닌 독특한 형태의 어떤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 좀 정상적인 균형 가격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격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미집 모형이다. 거미집 모형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을 한번 보면 기본 시장 모형에서 설정된 어떤 가정 위에서,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한다는 걸 가정을 한다는 거죠. 가정 위에서 시장의 동태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항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동태적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변화가 있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로 가정을 해서 거미집 모형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른 시점에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 수요 곡선은 정상적인 방법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세 번째 가정은 공급자는 현재의 균형 가격이 아닌 초과 가격에서 공급을 계획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또한 그 결정된 공급 계획은 변경될 수 없고요. 픽스를 해놔야 되겠죠. 또 실제로 공급된 양은 어떠한 가격 수준에서도 모두 처분된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만족하려면 이런 제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거미집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미집 모형에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있어요. 이 수렴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균형에 접근을 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분의 절대값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수렴형은 안정적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균형 가격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발산형은 볼게요. 불안정적이다. 발산한다는 건 계속해서 뭔가 내뿜는 건데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내리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 균형에서 이탈한다. 발산형은. 순환형은 중립적이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환을 한다. 그래서 수요의 곡선 기울기랑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 모형을 그래프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렴형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량 가격이 있죠. P, Q. 예, Q는 경제학에서 수량, P는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렴형이 돼서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 여기가 균형점이죠. 결국은 점점 가까워지죠.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 발산형을 한번 볼게요. 발산형은 여기 수량과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계속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공급자들은 어때요? 좋죠.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계속 가격에 대한 발산을 하는 거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급자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 돼서 계속 발산. 좀 이거는 균형 가격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환형의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택이 비싸졌을 때 살려는 소비자들은 사실 없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자들에게도 유리하고요.
또 수요자들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도 생기게 되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수요가 많다. 여기는 계속 수량과 가격의 균형 가격은 여기인데 계속 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순환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미줄 모형을 그래프로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시장의 작동 원리와 특성을 보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시장으로 자본시장 속에서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물리적 자본과 비교해가지고 한 국가의 다른 유형의 물리적 자본과 비교를 했을 때 부동산 자산 가치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제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개 부동산 자산 건물의 가치는 어떤 자산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 수준과 위험 이런 거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결정이 되죠. 투자가 미래에 내가 자본이득을 볼 수 있겠다. 지금에 쓸 수 있는 돈을 희생시키고 미래 부동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에다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결정에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부동산의 유형과 규모, 입지 등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크게 나고요. 또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 가치를 측정하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본 환원율이죠. 그래서 미래 현재의 자산에 아니면 현금에 대한 사용을 아니면 어떤 가치를 희생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게 자본 환원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 CAP, 레이트 또는 CRP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치는 연간 순운용소득, NOI라고 하거든요. 그 연간 순운용소득분의 CAP 레이트를 나눈 게 해당 부동산의 적정 시장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연간 순운용소득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고 있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자산 가격의 적정성, 거품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 예, 근데 거품이 있다고 해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 거품이 또 반드시 거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자산의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이 책정이 되면은 우리들은 거품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시장 가격은 자산의 넷째 가치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넷째 가치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보면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평균한 금액이다. 자산 가치는 뭐예요? 캐피탈에 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산 가격과 나중에 팔아야 된 금액과의 어떤 차액, 가치는 가격으로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사실은 더 높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죠. 가치와 가격은 분명히 다른 건데 가치가 있어야 가격 책정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했던 거는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사람을 가격으로 책정해? 그건 말도 안 될 소리야. 철학적으로 우리가 논한다면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슬프게도 가격으로 다 어쩌면 매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좀 슬픈 일이긴 한데 나의 연봉, 나의 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본인을 관리를 하죠. 그렇듯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곧 나의 연봉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자산 가치.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자산 가치이고요. 수익 가치는 내가 권리자로 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임대료라던가 뭐 거기에 따른 차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를 평균한 금액이 내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주식에 비교를 한다면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시장 작동 원리나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저도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강의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 내재 가치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인데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면은 반드시 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상대적인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보죠. 이거야말로 약간 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점에 샀다? 최고점에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앞으로도 이 회사의 어떤 미래적인 성장, 잠재 성장이나 아니면 가치가 더 있다 하면은 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반드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거를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좀 손해볼 확률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재 가치를 잘 따져보는 사람이 투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의 적정성, 거품에 관한 것들, 내재 가치. 자산이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유동성 과잉 공급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미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 거품이 생기는 이유, 유동성 과잉 공급, 미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디파스켈리
위턴의 사분면 모형에 대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어떤 연계, 상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횡측에 재고량이 있고요. 여기는 수요가 있어요. 재고량과 공간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의해서 임대료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은 공간 시장으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분면은 자산 가격 결정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나고 그 임대료와 임대료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 시장, 여기는 임대료 시장, 여기는 부동산 가격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는 I분의 R이다 해가지고 자산 가격 결정이 여기 이사분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3, 4분면은 가격 결정이 나면 부동산 신규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가격이 신규 건설을 함에 있어서 점점 비용이 포함이 되면서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은 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원하죠. 왜냐하면 그 비용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요 건설량을 늘리는 게 이제 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신규 건설 시장이 3, 4분면. 4, 4분면은 재고량 조절 시장이 되겠습니다. 신규 건설한 양과 그동안에 있었던 재고량을 가지고 수요자가 많으면 장기적으로 많이 재고를 갖고 가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S분의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자에 의해서 재고량 조절이 가능하다 하는 게 재고량 조절 시장 4, 4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4분면과 2, 4분면과 3, 4분면과 4, 4분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연계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규 건설이 촉진된다. 3, 4분면에서 본 우리가 그래프 모양일 거예요. 더불어 자본의 이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개발 과정 자체도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 건설 공급 곡선은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축의 원점에서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어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시점 이하로 떨어지면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2, 4분면에서 결정된 부동산 가격은 건설 공급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연간 시장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량을 결정하게 된다. 4, 4분면에서 공간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부동산 공간의 총량과 신규로 개발되는 건설량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공간과 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통합이 완성될 수가 있고요. 공간 시장의 부동산 재고량과 수요가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으로 전환됩니다. 부동산 재고량 수준이 같다면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만요. 같지 않다면 균형 상태가 깨진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파스켈리 위턴 모형은 부동산 시장의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통합하는 장기 균형 모형이기 때문에 두 개 시장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부동산 시장에서 엄격하게 공연을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연계에서 코웰은 2002년도에 디파스켈리 위튼 모형이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사분면에서 CAP 레이트가 외생 변수로 주어지고 임대료와 만나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CAP 레이트는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외생 변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바로 내생 변수라는 거죠.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 뭐 정치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거는 내생 변수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둘째는 디파스켈리 위턴의 모형이 단기 조정 요인들을 내포하지만 만약에 균형 관계가 깨어진다면 과잉 조정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장기 균형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균형 관계가 성립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하고 공실이 생겼을 때에 자산 시장과 공간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가 관가에서는 안 될 부분이 되겠죠. 기대 심리하고 공실은 임대료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임대료 가격이 낮아지면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조정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디파스켈리 위튼 모형에서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